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개인 투자분들 이렇게 무섭구나. 잘 나가는 정치가 부러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믿을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겠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Round one, fight. 주식 투자할 때 미리 좀 점검해둘 리스크 같은 게 없는지 그걸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 올해 시장이 지금 일단은 너무나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네.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올해 시장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제가 잠깐 물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닌데 하반기에는 한번 뭐 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물가가 사실 뭐 제조업 물가도 있고 우리 서비스업에 관련된 물가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조업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시면 반도체가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그 네. 뉴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네, 그렇죠. 요새 막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네. 뭐 PC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왜냐하면 중국을 자꾸 미국이 때려버리니까 네. 중국 회사들이 이제 이런 걸 못 만드니까 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거든요. 수요는 좋은데 그래서 제조 물가 올라가는데 제조 물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뭐 인플레를 크게 일으키거나 그럴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데 문제는 저는 서비스업 물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우리 한국도 이제 맞을 거 아니에요. 봄 정도 그렇죠. 되면 맞을 텐데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마스크를 벗으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죠? 당연히 그동안 억눌렸던 그 여러 뭐 해야 가지 되죠, 우리? 소비를 해야죠. 뭐 이제 음식점에서 좀 네. 자유롭게 음식도 먹고 싶고 좀 놀러 다니고 싶기도 맞아요. 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순간 항공사 서버가 마비가 되겠죠. 아, 너도 나도 너도 여행 갈 나도 테니까. 네. 그다음에 뭐 여행사 서버 네. 그다음에 좋은 음식점도 예약이 그냥 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상만 해도 좋은데요. 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근데 소리. 이제 네. 너무 몰려버리니까 아. 부르는 게 값이죠. 아, 그게 또 단점이 되네요. 예,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물가가 뻥뻥 튀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비행기 티켓이 제주도 가는 게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인데 갑자기 뭐 20만 원, 3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돈 주고라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지금 심리가 그렇죠. 너무나 안 갔잖아요. 못 갔잖아요. 네, 가고 억눌린 게 싶은데. 너무 예. 크니까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게 되는 순간 그게 물가에 바로 반영이 될 거고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서비스업 비중이 높진 않지만 미국은 서비스업의 나라잖아요. 사실은 소비의 나라니까. 그럼 미국에서 만약에 그런 물가들이 튀어버리면 음식점들도 주변에서 많이 폐업을 했는데 네. 살아나는 음식점들이 예약이 몰려가지고 옛날에 10,000원 받던 파스타를 네. 갑자기 30,000원에 팔고 사실 이제 극단적이긴 하지만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15,000원만 팔아도 그게 50%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서비스업 물가가 이제 엄청나게 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증시가 저게 뭐지 하고 놀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저렇게 물가가 뻥뻥 튀지? 근데 사실은 이제 이면에 보면 그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못했던 걸 하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몰려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 나중에 제자리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일시적으로 몰렸다가 이제 다시 완화되는 그림으로 보는데 그 순간 몇 달은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 근데 예, 가격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서 또 한 번 올린 메뉴판 이렇게 해서 그럴 가격 수도 올려버리면 있어요. 예. 쉽게 내려가지 그죠.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긴 그런 하잖아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되면 진짜 그건 더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증시에는 네. 그게 유지가 돼버리면.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비행기 값이라든가 음식료가 지금 일시적으로 너무 몰렸다가 그래도 다시 완화되는 쪽으로 좀 보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 일시적으로 튈 때 인플레가 발생하고 인플레 튀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뭐 그렇죠.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예전에 오건영 부부장님도 뭐 밑장 빼기라는 얘기 많이 하시던데 어차피. 갑자기 밑장을 빼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 버리면 증시가 이게 뭐지 하고 그냥 화들짝 놀래버리면 네. 그 흔히 하는 말로 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잠깐 하반기에 발생하게 되면 증시가 일시적으로 한번 그동안 잘 나가던 증시가 부러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여러분들이 제일 잘 보셔야 될 거는 저는 물가 같아요. 어쨌든 네. 물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어차피 금리가 따라가고 네. 금리가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연준이나 이런 스탠스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시카고 그 연방은행 총재가 근데 그 얘기는 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연은 총재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2023년까지는 그러니까 인플레 발생하기 어렵다. 네. 굉장히 물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2% 이하로 계속 연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연준의 입장도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이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중국 같아요. 네. 안유아 교수님도 자주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제가 진짜 중- 다 보셨네요. 네, 제가 안유아 교수님도 워낙 뭐 네. 이렇게 말씀 잘하시니까 저도 많이 배우는데 그 뭐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올해 중국을 봤을 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중국이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이 부채 축소하지 부채, 않을까. 채무를 줄이는 예, 작년도까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 탈출했잖아요. 그렇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더라고. 8%. 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고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부동산이 한참 뜰 때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이게 아예 그냥 그걸 그 규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공격적으로. 네. 그래서 부동산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던데 연초 들어와서도 이게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약간 긴축 스탠스가 좀 보이는 느낌도 좀 네. 보이더라고요. 이 중국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갑자기 긴축 스탠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돈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 경험 뭐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2004년도에 중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를 크게 올려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때 20% 폭락한 거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주가 이렇게 막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 금리 중국 금리 인상 뉴스 터지고 네. 한 달인가 두 달 한 20% 빠져버리더라고요. 분명히 작년 뉴스에는 중국이 올해 긴축 없습니다. 2021년도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네. 그렇죠. 중국 그 관계자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100% 믿을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겠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올해 중국 경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지표가 잘 나오면 아니면 부동산이나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중국 공산주의 공산당에서 약간 좀 규제를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긴축적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거는 일단 중국의 또 갑작스러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한번 긴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네. 그 점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작년도에 증시를 이끌었던 주체는 개인이고 네. 개인들이 사면서 작년에 증시가 저점 대비 2배 올랐더라고요. 딱 네. 코스피가 저점 1,400부터 2,800까지. 근데 개인들의 심기를 만약에 올해 또 건드리는 사건이 만약에 혹시 또 발생을 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10월 달에 양도차익 과세 그거 아. 대조주 때문에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개인 투자분들 이렇게 무섭구나. 네. 그 심리가 붕괴되니까 증시가 폭락을 하더라고요. 정말 민감하게 네, 빠르게 맞아요.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정부에서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버렸잖아요. 10억 네.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순간 증시가 날아가 버렸죠. 튀어오르는데. 예, 심리가 네. 바뀌어가지고 올해 뭐 어떤 또 뭐 이벤트들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 고비가 네. 3월 15일 날 공매도가 해제되거든요. 제가 아는 이거 보시는 개인 투자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공매도 대부분 다 반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는 하는데 네. 뭐 일각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고 또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분들 워낙 많은 것처럼 공매도가 재개되는 지금 상황으로 갔을 때 네. 개인 투자분들이 그걸 또 약간 두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공매도 그게 재개된다고 증시가 폭락한다는 증거는 솔직히 없어요. 네.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근데 심리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렇게 주가 올라와도 위에서 이렇게 그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를 누르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는 주가가 일단 급등을 해서 약간의 좀 고평가됐다는 종목이 만약에 발생하면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숏이라 그러죠. 공매도를 막 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꼬여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3월부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은 또 그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되게 이게 보면 네. 그동안 편하게 매매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걸 의식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2월부터는 약간 스탠스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3월에 공매도 나오는데 좀 발을 빼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만약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버리면 3월에 급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 먼저 반응해버리죠. 네. 항상 주가는 그래요. 그럼 오히려 3월에 공매도 재개되면 오히려 급등해버릴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거는 3월에 공매도가 해제되지만 2월부터 뭔가 좀 개인들의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짜증을 낼 만한 반응이 나오면 심리적 변화가 이제 증시에도 반영이 될 수 반영이 있거든요. 될 수 있다. 이제 그거는 한번 2월 달에 한번 체크는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궁금해지는 게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떤 조정은 사야 되는 거고 어떤 조정은 팔고 나가야 되는 건지 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가장 주요한 키팩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유동성의 그러니까 저금리잖아요. 이제 네. 가장 근본 출발은 저금리인데 어떤 분들은 뭐 유동성을 폄하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중요한 건 실적이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우리 한국 시장에 가장 지금 이렇게 3천까지 올라온 배경은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인식을 바꿔버린 그
저금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네. 지금 굴릴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보면 부동산도 쉽지 않고 은행 금리가 지금 이제 이자 0.5%인가요? 1%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주식 투자 하시냐고 물어보면요. 은행에 넣어봐야 까먹는 것 같다. 내 돈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거의. 그렇죠.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래서 주식이라도 안 하면 내 재산을 보존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금 금리가 1%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한국의 PER이 한 1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퍼의 역수가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뭐 네. 채권 수익률하고 비교 많이 네,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13배일 때가 7.7%고 아마 14배면 한 7% 되겠죠. 대충 계산해 보면. 그러면 내가 은행에 넣어놨을 때 1% 수익이 나오는데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지금 투자해도 7%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냥 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주식이 훨씬 매력적이고 뭐 이걸 이제 채권 금리가 나중에 2% 3%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정도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주식이 여전히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물론 금리가 2, 3%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죠?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물가가 너무 튀는 거 제외하고 그렇죠. 금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배경은 경제가 성장하는데 경제가 성장하면 뭐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요. 기업들이. 네. 이익이 올라가면 당연히 퍼는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PER이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증시가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주식시장이 그동안 올라왔던 이 환경 자체를 완전히 훼손시켜서 대세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들이 나왔을 때 당연히 저는 주식을 오히려 좀 매수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막 네. 긴축을 하고 금리가 막 너무 막 튀어버리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오히려 낮아지고 만약에 이런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생각보다 증가를 안 해요. 네. 그러면 PER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식에 의해서 조정이 나올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거는 오히려 팔아야 되는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아직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이 전혀 아직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가격만 빼고는. 그래서 급락 조정을 저는 오히려 좀 즐길 필요가 있다. 어떤 그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참 제목을 잘 썼더라고요. 한 분이 여백의미라고. 여백임이? 예, 그 제목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약간 한 번에 뭐 민주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빅테크 규제라든가 증세 이슈가 나오면 네. 증시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대요.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우리 동양화의 특징이 여백의 미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의 여백이 있는 게 오히려 그림이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1월 달에 약간 쉬어가는 그 여백의 미가 발생하는 장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 여백의 미를 활용해서 오히려 그분도 이게 보고서 보니까 내용 보니까 결론은 주식을 사자. 주식을 사자. 네, 네. 끝나는 여백임이. 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아직은 너무 대세하락에 대해서 네. 걱정하실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 10년 정도 네. 박스권에 네. 빠져갖고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고 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왔단 네.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상승을 바라봐도 되는 건지. 미국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에서 투자하는 주식 비중이 50%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퇴직연금에서 주식 비중이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그냥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많이들 네. 생각하잖아요. 네. 뭐 이거 당연히 은행 예금하듯이.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전까지만 해도 그냥 도박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냥 좀 표현이 좀 인식이. 그렇지만 인식이 그랬어요. 네. 주식 저거 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게 너무 강했는데 작년부터 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고 근데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한 3분의 2가 넘잖아요. 압도적으로 많고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그러죠. 뭐 예금이나 뭐 여러 개 펀드라든가 이런 거 다 채권이랑 합쳐서 금융자산이 좀 한 20% 정도 될 텐데 그 금융자산 중에서도 주식이 차지하는 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게 10%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 근데 2007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리식 펀드 기억하세요? 네, 그럼요. 누구나 막 네, 그 누구나 했었죠. 네, 정말. 직장인분들 네, 특히 뭐 무슨 네, 무슨 펀드. 네, 유명했죠.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 네. 땡땡땡 펀드. 너 오늘 월급 그러니까 그 직장 동료들께서 너 오늘 월급 날인데 거기 펀드 자동으로 나갔어? 막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네네. 아, 나 무슨 펀드 여기 한 몇 개 나갔어 자동으로. 그렇죠. 정식 펀드. 그때가 이제
지금하고 비슷했죠. 개인 투자분들이 증시에 간접적이었죠. 사실 그때는. 그랬었죠. 그때 주식시장이 열을 올렸던 시기라서 좀 비슷한데 그때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가 23%였대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도 주식시장은 올라왔지만 개인들이 차지하는 그 금융자산 내에서의 주식 비중은 룸이 조금 남아 있어요. 6% 정도는. 그럼 그것만 봐도 아직은 더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고객 예탁금이 65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적립식 펀드에 들어간 거랑 같이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예탁금이 100조까지는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탁 자산이. 그동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이 늘었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직도 유동성은 끝난 것 같지가 좀 않아서 여전히 그러니까 이 천수답 장세를 넘어간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인 개인들의 머니무브. 네. 이거는 뭐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박스피는 어쨌든 저는 이제 완전히 탈피했다. 옛날 장세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구조 자체가 네. 이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주도주 하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D램 반도체는 뭐죠? 사이클이 이러잖아요. 뒤를 예. 진짜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PER 10배를 못 주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경기 민감주 다들 아실 거예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돈 잘 벌 때 팔아야 된다.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그 기업들도 지금은 시총이 예전보다 많이 지금 감소해 있는 상태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IT, 헬스케어, 그다음에 저번에 이다솔 차장님 오셔가지고 얘기하신 뭐 자율주행, 신산업이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인데 모든 걸 데이터로 연결해서 이제 산업하는 건데 그게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이 별게 있는 게 아니라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으로 연결한 건데 이건 이제 데이터 연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테슬라가 그만큼 비싸게 거래되는 게 그 안에 들어간 오토파일럿 그 제품이 모든 그 테슬라 오너분들 있죠. 자동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의 주행 기록을 다 이렇게 한 곳에 이제 모아가지고 주행 기록을 그 테슬라가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자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데이터들이. 근데 우리 한국 기업들 보시면 데이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삼성전자도 삼성 그룹 안에 있는 그 삼성 SDS라는 그룹 아시죠? 그렇죠. SI 업체. 네. 그 회사가 삼성에 있는 그 뭐 임원이라든가 직원들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거기에 파생된 데이터들 다 갖고 있고 카카오 여러분들 데이터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결제하시는 거 선물하기 그렇죠. 다 데이터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평가하는 회사들. 여러분들 신용 데이터. 옛날에는 데이터 3법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걸 활용을 못했잖아요. 데이터 3법 통과되니까 그걸 상품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5G 통신망이 열리면서 초고속으로 연결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럼 이 산업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그 기업들은 퍼가 아시겠지만 너무나 높아요. 네, 퍼가. 엄청 높아요. 예. 근데 그 기업들이 지금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과거에 PER 12배, 13배 가면 항상 부러졌던 한국 증시가 네. 왜 이제 이런 산업 구조로 바뀌었는데도 왜 13배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논리는. 네. 아, 15배 가면 어떻고 16배 가도 이상한 게 아니다. 나스닥이 PER이 비싸잖아요, 사실. 그렇죠. 몇십 배, 우리 한국보다 몇십 배가 비싼데 나스닥의 산업을 우리가 인정하는 배경이 뭡니까? 다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 아닌가요? 그렇죠. 나스닥 빅테크가? 나스닥은 미국 기업이니까 그러면은 같은 산업이 있는데 걔네는 더 주고 네. 한국은 비슷한 산업을 하는데 아 한국도 천수답 장세야. 쟤네는 미국 나스닥 20배 주면 쟤는 10배만 줘야 돼. 네. 그거는 저는 이제 너무 옛날 논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12월 말부터 우리 한국 증시 보신 분들 아마 그 생각하실 거예요. 한국 코스피가 나스닥 같네? 네, 요즘에- 나스닥처럼 날아가요. 네, 막. 나스닥처럼. 근데 네. 거기 날아가는 기업들이 다 그런 기업들이에요, 지금. 네. 거기 속한 섹터. 그리고 전 세계 이렇게 산업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렇게 전체 섹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미국보다도 우리 한국이요. 방금 말씀드린 그 IT하고 플랫폼하고 헬스케어 있죠. 신성장 산업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한국이 IT하고 이쪽 섹터 비중이 너무나 높아요. 네. 미국이 한 50% 돼요. 2등이. 대만보다도 한국이 더 높아요. 네. 일본하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이쪽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제가 요즘에 아 한국이 이래서 다른 나라보다 좀 강하긴 하구나. 왜냐하면 개인들의 열기도 너무나 뜨거운 데다가 네.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버렸구나. 네. 옛날에 경기 민감주만 바라보던 한국 산업이 아니라 이런 신성장 산업들 특히 우주 요즘에 되게 좀 또 재밌는 현상이 우주의 기운이 뭐 요즘에 자꾸 한국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옆에 키다리 아저씨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이 갑자기 중국에 SMIC 제재하고 네. 그 다음에 화웨이 제재하고 우리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거 저는 그렇죠, 원한 게 그렇죠. 아닌데 네. 그냥
갑자기 알아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아실 거예요. 중국의 칭화유니 그룹이 네. 5년 전부터 이제 삼성 잡겠다고 반도체 굴기한다고 맞아요. 난리였죠. 네. 엄청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네.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이 항상 두려워했던 게 왜냐하면 LCD도 다 잡아먹었고 LED 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망했잖아요. 많이들. 그렇죠. 그다음에 태양광. 네. 태양광도 진짜 OCI가 60만 원 하던 회사가 6만 원 갔었잖아요. 네. 이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반도체도 돈으로 하면 저거 될 텐데 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인지 못 잡았거든요. 반도체 5년 동안 170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0%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혀 못했군요, 네. 진짜. 그러니까, 집중원으로. 아니 솔직히 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이니까 그렇죠. 자립하고 싶겠죠. 누구든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반도체는 결국엔 실패를 했고 얼마 전에 또 부도 났잖아요. 칭화유니 돈으로 안 되는 데다가 거기다 더 못하게 아예 미국이 그냥 규제까지 해버렸어.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를 보던 시각이 뒤에 중국이 오니까 저거 PER 10배 줘야 되는데 네. 중국이 일단 잠재 경쟁 상대에서 없어져 버린 거야. 반도체 3개밖에 없잖아요. 삼성, 그렇죠.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럼 계속 얘네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이 진입할 네. 수가 없어요. 근데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기억나세요? 그 유튜브 전체가 먹통이 돼 버리더라고요. 네, 기억납니다. 네. 저도 그랬대. 그죠? 여기서 저희가 우리가 네. 이게 무슨 일이라고 봤더니 유튜브가 접근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역시 주식쟁인가 봐요. 네. 그게 딱 하는 순간 삼성전자 고객들한테 추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운될 네. 정도니까 얼마나 반도체를 더 얼마나 많이 서버가 사야겠냐. 많이 필요하냐. 네. 네, 그렇죠. 거기에 서버에 들어가는 게 다 반도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만드는 업체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으니까. 네.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경민 연구원님의 애널리스트 그분이 반도체 이제 국내 베스트 애널리스트인데 흥미로운 게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1,000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오. 되게 높게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적정 주가 계산을 했는데 D램 반도체를 제 기억으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10배로 PER을 줘요. PER을 20배 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줬지? 파운드리야 뭐 20배 줄 수 있죠. 왜냐면 그렇죠. TSMC가 20배 중이니까. 네. 적어놓으신 논리를 보니까 중국이 추격할 거라는 잠재적 리스크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20배를 줘도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네. 이제 편안하게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죠. D램은. 3사가 과점한.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투자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올라갔다 급나간다는 공포심 있잖아요. 가격이. 네. 중국이 뒤에서 못 쫓아오니까 네. 이 세계 회사가 공급만 잘 조절하면 그냥 이제 가격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옛날처럼 이게 아니라 네. 그러면 거기서 20배를 줘도 된다. TSMC가 25배 받는 게 그 파운드리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냥 이렇게. 뭐 아시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수요가 좋으니까 만드는 업체도 많이 없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 우리 한국이 또 IT 제조 강대국이잖아요. 네. 지금 하는 중국의 이런 제재도 너무나 한국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장기적으로 몇 년은 또 모르겠지만 당장 1, 2년간은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자율주행, 5G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제약 중에서도 CMO 아시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이 산업들을 우리 한국은 소프트웨어 기반은 물론 약하지만 그 밑단에서 다 제조업은 정말 너무나 잘해요. 그렇죠. 다 선두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산업이 다 커지니까 네. 밑에 제조업이 그냥 다 어. 올라가는 이 흐름들이 몇 년 만에 지금 처음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도주가요. 차화정이면 차화정 끝, 반도체 끝, 그냥 다 얘네만 갔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 몇 개 섹터가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룸이 넓어져야 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더욱 천수답 장세에서 이제 진짜로 우리 한국은 벗어난 게 아닌가. 한국이 나스닥처럼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바뀌어가면서 이 예전처럼 박스피가 아니라 네. 진짜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네. 좀 조심스럽게 저는 그 원년이 작년부터 좀 시작이 됐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서학팀이 탈출해야 뭐 되나? 900원? 그럼 그냥 정리하시라고.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사실 네. 하나만 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Round one, fight.